소개팅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해서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사진을 유포한 인턴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죄질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포함한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지금 첫 앵커 멘트 두 줄을 읽었지만 소개팅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것도 참 이상한 거지만 이거를 유포한 인턴 의사 집행유예로 좀 감형이 됐잖아요. 네네. 이게 너무 수위가 낮은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사실 처벌 수위가 낮은 건 아니에요. 이번에 항소심 판결이. 왜냐하면 이 2월 16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고 둘이 술을 먹고 이제 여자분이 이제 인사불성이 돼서 같이 모텔에 가서 나체 사진을 찍어서 친구 5명한테 SNS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질은 굉장히 안 좋고 이 사람도 앞으로 의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어찌 보면 더 안 좋은 죄질이 안 좋다고 봐야 돼서 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1심에서 그래서 실형이 선고됐었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하고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고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성폭행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가 돼버리면 형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1억 원에 합의를 했고 또 이 사람이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고는 이런 유사 전과도 없고 뭐 그리고 또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과거에 뭐 의전원생들에 대한 좀 소위 말하는 일반 국민들이 보면 좀 황당한 판결들에 비해서는 이번 판결 자체는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일반 시민들의 반응 좀 이렇습니다.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에 너무 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형량을 좀 많이 감형해주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판결이 법적으로는 그닥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분명히 양형이 좀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미성년자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형이 많이 상향이 됐어요. 근데 뭐 성인이거나 아니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죄자가 초범이거나 뭐 반성을 하고 있다라거나 합의가 되면 뭐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폭행 범죄는 사실상 뭐 살인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좀 더 이렇게 중하게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까지는 너무 기계적으로 양형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상식과 법이 조금 어긋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제 눈에 보기에는 괜찮으나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너무 봐주기 판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양형이 조금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피해자 금액이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황을 이분이 돈이 없는 분이어서 그런 정도의 피해 금액을 할 수 없는 그 피해 보상액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돈이 많으니까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냐. 근데 말씀 그대로 만약에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 봤다면 아마 실형이 그냥 선고가 됐을 텐데요. 이제 그런 면은 근데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법원에서 바라볼 때는 합의가 됐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에 합의했느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1억 정도를 주고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가 됐을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건 의전원을 뭐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긴 했지만 앞으로 향후 의사를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과다한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면 때문에 또 한 번 이번 판결이 좀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억을 더듬어봐서 작년에도 데이트 폭력한 의전원생에게 벌금형이 선고가 됐었잖아요. 이번 일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의전원생이 조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봐주기 판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전원생들이나 아니면 뭐 저희 같은 법조인들이나 가해자가 돼 재판을 받으면 뭔가 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좀 봐주는 것 같은 내용의 판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작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데이트 폭행인데 여자친구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집에 가서 한 6시간 정도 감금을 하고 폭행을 하고 전화기 신고하려는 전화기까지 뺐고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서 굉장히 그 당시에 녹취록 공개돼서 국민들이 공분을 샀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법원 판단이 이 사람이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학교에서 제적될 우려가 있다는 게 판결문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더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서 사실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금액으로 500만 원 공탁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여론이 워낙 안 좋아서 그 의전원에서는 결국 제적 처리를 했고 앞으로 의사를 못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의사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것. 오히려 의사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의사가
데이트 폭행을 저지르고 의사가 나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전송하고 그런 의사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직업 분위기 때문에 더 가중되는 요소가 작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감형 요소로 많이 아직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법원도 분명히 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사건을 보면 환자가 마취된 틈을 타서 알몸 사진을 찍은 의사도 있었고 이게 의료계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게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몸을 보여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멀쩡한 의사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강력한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법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감형을 해줬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가중을 해야 되는 게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벌도 처벌인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다시 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원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의사를 하고 그러게 말이 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결국 징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도 저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의전원 학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학교에서 제적을 시킨 거였고요. 그 당시에도 사실 바로 제적시키려고 하지 않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바로 그 징계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바로 제적을 시켰던 거고 또 작년인가요? 그 한번 음주 수술을 했던 의사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거 처벌할 규정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공분을 샀었거든요. 그때도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징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여론에 따라서 징계가 좌우될 게 아니라 의사의 도덕성이나 의사의 범죄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징계 절차도 좀 명확하게 진행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족의 논란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좀 사건을 짚어볼게요. 희소병을 앓고 있는 2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40대 아버지 징역 4년이 선고됐네요. 형량이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살인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 유기징역형입니다. 무기징역과 그 사형을 제외하고 그러면 5년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감형이 된 거죠. 감형이 됐는데 사실 이분은 좀 딱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절대로 옹호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10월 24일 날 오전 4시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아이가 정상뇌 80%가 없습니다. 그거를 뭐 우드 문해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뇌 자체가 20%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아이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이혼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4년형을 살고 나와도 평생 이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뭐 전과도 딱히 없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4년형이 선고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좀 그 어떻게 보면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좀 국가적인 어떤 또 대책 같은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케이스였지만 생활고 때문에 자녀를 뭐 살해하거나 혹은 동반 자살하거나 애들만 죽고 본인은 살아서 왜 그랬냐 그러면 뭐 아이들 혼자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란 이유로 이제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부모란 이유로 자식의 생명을 좌지우지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어떤 그 논란이 계속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동 학대도 그렇고 아동에 대한 이런 살인 범죄들이 대부분 이제 부모가 아이를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얘도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국 죽을 때는 얘도 뭐 목숨을 끊어야 된다라거나 내가 더 이상 얘를 앞으로 키울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얘를 죽여야 된다라거나 그렇게 그릇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처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가만히 돼서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 뭐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이 불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 뭔가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게 그게 진정한 복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너무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범행이 자꾸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처벌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처벌도 처벌이나 결국 사회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가장과 아이를 함께 보호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관련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11살 된 아들이 상습 폭행을 가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확히 어떤 일인가요? 이 아이가 11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1월 7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날 어머니가 좀 늦게 들어왔었나 봐요. 늦게 들어온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심하게 폭행을 하니까 이 아이가 부엌에 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를 찌른 거예요.
찔러서 바로 이제 119를 불러서 119가 왔었는데 3시간 만에 이제 병원에서 숨진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아버지는 뭐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해 왔는데 이 11살 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그 상습 폭행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네. 또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그런 사건입니다. 11살짜리잖아요. 네. 그 형사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나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존속 살인이긴 하지만 네, 이게 그렇죠. 그 범행 의도를 봤을 때는 이제 뭐 패륜 범죄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죄값은 어떻게 치르지 않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형법에 보면 형사 미성년자를 14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교도소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살에서 14살까지를 촉법소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도소는 가지 않지만 이제 보호 처분을 받는데요. 이제 뭐 감호 위탁을 한다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거나 이제 가장 센 거는 이제 소년원 송치하는 게 이제 가장 센 건데 네. 사실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촉법 소년의 연령도 더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형사 미성년자 그 나이도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처벌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잘못한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죄값은 치러야겠지만 처벌보다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와서 사회에 다시 공헌하고 사회에 적응하고 살 수 있게 만들지 그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번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캔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져서 9살이어서 그 당시에는 아예 이 보호 처분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형사 이제 면제자입니다. 형사 책임 면제자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11세니까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정도의 범행이라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사건 사고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